여러분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살펴보기인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논술 문제가 나온 다음에 차라리 초기의 문제들이 논술 문제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흐름을 타주는데 이게 명칭을 물어보거나 하는 이게 논술의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냐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 문제들이 나. 왜 그랬냐면 채점이 굉장히 힘들고 공정성 10이라든가 아니면 답안을 오픈하라던가 막 이러한 요구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점 단위의 정수 배점이고 점수 쪼개지 않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공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논술형 문제가 없어지면서 교육학 논술만큼은 논술형 스타일의 취지에 맞게 내라라고 하면서 원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오픈형의 답안들이 나오는데 근데 우린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제시하고 있는 커리 자체가 기본 개념적인 이해를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버전 2.0 한 걸음 더 요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오픈형의 답안에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고 수업 중에 침묵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로서.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이미 두 번이나 나왔었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뭔가를 개념을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조용해? 그냥 조용해. 선생님이 무서워서 이러면 점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뭐예요? 잭슨이 얘기한 것처럼 군집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서지 않는 거고요. 수직 관계 속에서의 순종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침묵에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 또는 개별 학습자로 가면 상찬, 자기 행동을 강화시키는 게 있는데 어떠한 여기서 손을 들어서 발표했을 때 긍정적인 어떤 과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라든가 그렇게 어떠한 개념을 걸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는 문제 이제 처음에 놨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을 쓰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이게 무슨 설계 방식인지를 써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 이 설계 방식 자체가 교육과정 개발 모형 파트에서 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도 보면은 제가 교육과정 파트 들어가면서 옛날 이야기식으로 생각의 패러다임 변화 세 번을 이야기하면서 타타월스 아빠빼 7개로 다 딱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교육과정이 이제 나죠. 그래서 2015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워드 교육과정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를 낸다면 우리가 물론 그냥 단순하게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보면은 SBCD라든가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겠죠. 그런데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또 날 수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관련지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쓰라고 해버려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거 초등에서 문제가 났었고 구체적으로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요? 우리가 교과 또는 교과군별로 몇 퍼센트 증가문형? 20%.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뭐예요?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하는 거. 여기까지만 예상할 수도 있고요.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지문에서 보면 학교 자율 시간이 등장을 해버리고 운영하는 방안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사가 얘기하면서 요번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거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실천 방안을 쓰라고 하면 두 가지 갖고 써야 돼요. 하나가 생태 전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민주 시민 교육을 갖고 써야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뭐 2차에서는 어떻게 뭐 실천할 것인지 누구와 연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책과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겠지만 1차에서 그런 시책과 연결시키거나 것까지는 안 나겠죠. 하지만 그러한 교육적인 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기본적인 루틴은 있어요. 모든 교과에서 해줄 것. 그리고 창체 활동을 이용할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교과를 신설할 것, 뭐 여러 가지는 있어요. 그 방안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건 백워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것도 약간 공부해 보면 루틴은 있어요. 어떤 루틴이냐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특징을 써줄 때
교육과정 유형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 모형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형의 특징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그것을 갖고 써줘요. 그래갖고 우리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갖고 시험 문제에 나서 특징 써줄 때 뭘 갖고 써줘요? 지식의 구조, 진화발을 갖고 써주는 거잖아요. 지식의 구조, 나선형의 조직, 발견, 학습, 그게 3단계가 특징으로 탁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 방식이 나왔을 때는 그 특징을 잡아줄 때 설계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개발의 단계에서 많이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속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또 단계를 보면은 무엇을 앞으로 끌고 왔어요? 평가 계획을 수업 계획보다 앞에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가 책무성 있는 교육과정과 현장의 수업을 밀착시키니까 책무성 있는 교육이 된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뒷부분에 수기 모형도 나오는데, 수기 모형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플랫폼 잡아주냐, 토대 다지기 강령이에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 다 떠들어 들어와가지고 토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두 번째 단계가 수기 단계,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있어? 그럼 전 단계로 돌아가? 그걸 갖고 뭐라고 해? 역동성을 갖는다. 요 3단계를 갖고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발 모형의 특징을 잡아줄 때 그런 개발 모형의 특징은 단계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그리고 유형의 특징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잘 드러난다?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그죠?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이런 것을 갖고 잡아주면 돼요. 공부하는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요령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주는데, 요거는 이 내용을 읽고 이게 뭐다? 백워드다. 그리고 그 특징을 그 단계로 잘 잡아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넘기고. 그리고 2015년도에 나왔었던 게, 여러분 보면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무슨 교육과정인지 알아내야 되잖아.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여러분,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학습자의 무엇을 강조해요? 흥미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우리가 흥미는 있고 재미는 있어. 근데 활동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뭐는 약해지는 거예요? 깊이 있는 이해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그 활동을 짜주기도 힘들어. 효율성도 좀 떨어져. 기초학력이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 있죠. 장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 그리고 또 장점으로 보면은 이걸 공부할 때 또 패턴이 보면 장점과 문제점은 두 가지씩 묻는데, 장점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잡아주면 좋아? 하나는 인지적인 부분, 하나는 정의적인 부분으로 딱 나눠주는 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 보면은 대체로 점수 감점되는 게 어디서 감점돼요?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감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학습자의 흥미를 잘 살려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활동 중심으로 여기에 교육과정이 중액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해서 어떠한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적으로 기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정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지적인 부분의 장점. 단점은,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게 좋냐면 이것도 패턴이잖아요. 하나는 학습자에게는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또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교사는 수업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려. 비효율적이야. 학습자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초학력이 부실을 갖고 온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설명해 줄 때도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교육 내용 조직 원리와 그 외의 조직 원리 두 가지인데, 여러분 보시면 일단 요 내용을 읽고 이게 교육 내용 조직 원리 중에서 뭔지를 잡아내야 되는데 킬링 파트가 있어요. 저는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해갖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공부를 했으면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를 수평적 조직 원리 그리고 수직적 조직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해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성이 되겠죠.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백그라운드 그 외의 것을 잡아줘라 했으니까 여러분 뭐 범위를 써줘도 되고요. 계속성과 계열성을 갖고 써줘도 돼요. 이때는 좀 와이드하게 문제가 나섰던 거예요. 되게 쉽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큰 어려움은 없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워커가 제시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요, 이때가 문제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그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정확하게 구속성을 갖는 문제를 내서 채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누구의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떠한 학자 이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바스가 얘기한 뭐다 라는 어떠한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요 해에 이 명칭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문제가 나왔었어. 요 해에 보면. 그래서 워커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거 뭐야? 수글 모형이 되겠고, 그리고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근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잖아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도 있고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수기 단계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철학적으로 가, 비판 이론으로 가. 그럼 하버마스가 얘기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합리성, 뭐 이런 것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적용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한다. 이런 패턴으로 써줘야 돼. 또 이유를 써줄 때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면 이건 뭘 갖고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근거를 잘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항상 강조하잖아. 또 가족팔이 한번 하면 엄마가 뭘 갖고 와 자꾸. 그래서 먹으래. 그래갖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먹어. 엄마 왜 뭘 먹어? 그러니까 좋아. 이거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아는 저기한테 샀어. 그 한의원 저기 한의사님이 지어준 거. 나 진맥도 안 해봤는데 어디가 안 좋은지. 그냥 다 좋대. 먹어.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뭔지 근거가 있어야지. 이걸 먹으면 어디 갖고 뭐 기력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간이 뭐 해독돼 갖고서는 피로가 뭐 이렇게 회복된다든가 그게 없어. 그냥 먹으라는 거야. 그렇게 쓰면은 폭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특징을 잡아줘. 그 특징 이러이러한 우리가 어떤 걸 갖다 쓸 때 저 이지원의 EOS 교육학 논술을 듣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서 얘를 갖다 쓰는 이유. 뭐야? 토대자재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조율해서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을 설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역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형을 갖다 쓰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래요. 얘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막 두드려 봤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명칭 자체를 쓰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2018년도 문제를 보면은 이게 교육 경험의 선정 원리잖아요. 교육 경험의 선정 원리. 이거 교육과정 계획에서 본 교육 목표를 뽑고 그리고 교육 목표를 뽑는 게 뭐 타일러식으로도 뽑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크게 생각해야 돼. 이거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인지 수업 목표를 뽑는 것인지 그 씬을 잘 구분을 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해당하는 교육 경험, 학습자의 입장은 학습 경험이 되겠죠. 그거를 맨 처음에 선정을 해주고 그것을 잘 조직을 해주고 잘 가르쳐 줬는지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게 어떤 교육과정을 우리가 계획하는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베이직한 프린서플을 누가 얘기해? 타일러가 이야기하는데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 경험을 선정하는 원리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면 학부 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거나 그거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해당하는 저 교수님이. 저한테 했으면 무조건 이거는 100% 이거 나 오픈 시켜버려. 어떻게 오픈 시켜버려? 이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만큼 바이블이에요. 저 타일러와 같은 학자는 메이저 학자예요. 어떤 학자예요? 교육과정 발달사에서 타일러 이전과 이후 이 시기에 획을 일도 양단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무조건 나요. 여러분. 기회의 원리. 기회의 원리 하면서 막 울 뻔하잖아. 이거 맨날 가르치면서 기회의 원리 하면서
옛날 생각나고 또 가족팔이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 원리로 첫 번째 물음이 뭐예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이 없으면 충분히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 경험 이걸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그것을 하면서 어떠한 만족감, 행복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얘는 어쨌든 모든 활동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겠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요? 이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또 한번 접근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학습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실제 수업 현장에서 보면은 교사는 행복한 가족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원만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편모술화 가족적인 불행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을 배우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일경험에 대해서 다성과의 원리를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잠재적 교육 과정을 극복하는 교육 내용 선정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게 시험 문제에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 플러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경험을 세심히 고려해서 개별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영교육 과정이 이제 등판을 합니다. 영교육 과정은 교육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은 영교육 과정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이즈너가 영교육과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사실 영교육과정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 영교육과정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여기서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지어서는 우리가 이 영교육과정 중에서 뭐예요? 개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빠지진 않겠죠. 우리가 교육 목표와 부합하면서 가치가 있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위, 시수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졌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함에도 빠진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교육 내용을 풍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건 뭐다? 대중문화와 예술적인 부분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이 뭐야?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거 중액형의 방식을 갖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이러한 말들. 그죠? 어떠한 토의의 주제를 중심에 놓고 학생들의 관심사를 중심에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중심에 놓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적인 지식이야. 예를 들어 갖고 학생들의 관심사가 뮤지컬 공연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시나리오는 국어 교과에서 쓰고 여기서 율동은 체육에서 가르치고 또는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음악 교과에서 가르치고 무대 장치는 미술에서 가르치고 중심부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변부가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중액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지는 토의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은 그죠?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주제를 갖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험 중심에서 왜냐하면 이 중액교육 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서 공부하기도 하고 따로 떼어서 공부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말미에 나왔어요. 말미에 나오면서 또 어떠한 문제점을 던지냐면 기존의 교육 과정들의 문제점을 던져요. 기존 교육 과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고 또 하나가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두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등판하는 게 이 중액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비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중액 교육 과정 현장의 연구 사례를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해해요. 왜? 상위 단계에서 중심부에 들어가는 게 그다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현대사의 문제점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얘기해 학자들이. 이게 첫 번째 뭐야? 환경 문제. 두 번째 극단적 이기주의 문제. 세 번째 정신적 빈곤의 문제를 잡아요.
그럼 가장 높은 그 세 가지의 문제점에는 모든 학문 영역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학생들 또 그거야. 또 신문 좀 만들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서 좀 봉사한다고 하고 좀 체험 활동하고 요번에 어디 간대? 또 자벌드 간대. 지겨워 죽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재작년 문제죠.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오픈형에 대한 감을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가 스나이더의 분류에 따라서 설명할 때 이 교육과정 실행에 대해서 스나이더 말고도 뭐 맥도날드도 얘기하고 여러 학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스나이더가 나오고 재작년엔 중등에 났었고 이번에는 벌써 우리 재작년이라는데 요번 말고 이제 작년 중등에 났었고 올해는 어디에 났어요? 초등에 났었잖아요. 요게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기존 관점의 명칭은 필요 없어. 그러한 관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써주고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스나이더가 이야기하기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게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충실도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냥 수용의 관점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상호 적응적인 관점이 있고 거기에서는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인력들이 되겠고 교사 사이의 상호 교섭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상호 적응이라고 얘기해주고 여기서 또 하나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은 생성의 관점. 그래서 이 생성의 관점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이번에 유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어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념 쓰는 거였어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생성의 관점. 그런데 생성의 관점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생성의 관점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의 관점에 대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장점과 단점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르치게 되면 장점이 뭐냐는 거예요. 충실하게 가르치게 되면.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뭐요? 국가 교육과정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좋은 관점이죠. 하지만 뭐는 또 떨어져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수용해 줄 수는 없잖아. 현장 적합성은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관점에 대해서 얘는 장단점, 여기도 장단점으로 비비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뭐야? 이걸 잘 못 썼어요. 수험생들이. 운영 방안. 근데 제가 이 부분 가르치면서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좀 만능 소스예요. 학습자와 이제 의견을 조율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데 개발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뭐를 해줘야겠어요? 지역사회 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전개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요. 완성은 뭘로 되는 거예요? 학습자 개개인의 이제 맞춘 질적인 평가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그리고 어떤 연계자, 평가자의 역할을 갖고 나눠 쓰면 되는 그러한 어떤 운영 방안이 이제 되겠다. 앞으로 시험 문제의 핵심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묻기도 많이 물어. 실천 방안, 운영 방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묻게 된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사실 여러분 수직적 연계성과 관련지어서는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쳤으면은 이제 저기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이제 제대로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객관식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막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나중에 그 주식 같은 거 뭐 애널리스트 보면은 지금 뭐 파동이 어떻고 그래프가 어떻고 지금은 여기는 살짜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말아먹기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래 사회라는 게 왜 저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과거가 그래 왔다고 어떻게 그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에서 났었어요? 이미 났었어요. 객관식에서도.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얘를 쓰라고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연계성 이것만 갖고 이제 해주는 게 아니라 수직적 연계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를 잘 살려줘야지. 수학 교과라든가 역사 교과라든가 얘 수직적 연계성을 안 살려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 계속 배우는 것 같고, 우리가 역사 교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어느 학년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연계성을 잘 살려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보면은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전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연계성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학습의 이제 효과성이죠. 그래서 효과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학습은 계속 분절되면 안 되고 이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지만 많은 지식의 양이 갖다 붙기 때문에 효율성을 또한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효과성 갖고 하나 써주고 효율성 갖고 학습자에게 이제 써주는 그 의미를 잘 살려줘야 되고, 원래 수직적 연계성 얘는 아들이고 엄마는 누구예요? 수직적 연계성의 엄마 얘는 계열성이에요. 계열성. 계열성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학습 순서를 밝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순서로 가니까 우리가 그것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선형이고 계열성을 살려준다라고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순서는 뭐 역사라든가 이런 걸 가르칠 때 최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역으로 가는 것도 최적의 학습 순서가 될 수 있어요. 그 역시도 계열성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계성을 많이 살려주는 게 유의미학습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습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학습의 효과성, 많은 양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가야 되고, 이 교관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쓰는데 요거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당하면 안 되는 게 지문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여기에서 단원의 뭐요?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해갖고 얘를 갖다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교육과정 재구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내가 만나는 학습자를 심리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심리화. 그 심리화의 두 가지를 생각해줘야 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 특성을 고려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조정을 해주는데 그 갖고 내용의 폭과 깊이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소할 수도 있고요. 압축시켜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서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단원의 전개 순서를 바꿔준다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식의 문제를 보면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드물게 거기서 보면 제가 필요한 거는 계속 끄집어 내 갖고 거기서 이제 걸린 문제이기도 한데, 옛날 문제의 그 어떠한 선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오늘날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교수진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갖고 너무 뒷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전개 순서를 앞으로 끌어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순서, 계열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너무 과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교육과정의 트렌드 자체가 레스 이스 모어가 계속 가면서 학습량을 경감시키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통계를 이게 조사를 보면요. 학습량이 과다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학생들이 더 과다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교사들이 더 과다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누가 더 과다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학생이요? 교사요? 교사들이 과다하다고 느껴요. 학생들은 그렇게 과다한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학습자의 수준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별화를 시켜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보다 과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교육과정 이 재구성과 관련지어서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떤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 교과 내 방법, 교과 간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매몰될 게 아니라 이 범위,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출제가 된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처음으로, 자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칠 걸 그랬나?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이 부분으로 돌아가 봐요. 이 부분으로
우리가 내용 공부를 쭉 해주면은 여러분 교육과정의 기초 파트를 공부하면서 먼저 교육과정의 개념을 한번 잡고요. 여러분 개념을 잡아. 이거 뒷부분에 다 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 돼. 개념을 잡고 교육과정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국면에 따라서 층위,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과정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한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초에 관련된 내용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지나가도 돼요. 그리고 교육과정 유형 파트는 총 우리가 몇 개? 7개로 정리가 돼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나라 1, 2, 3차도 맞아 떨어지는데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으로 가요. 그 다음은 사실 뭐 우리가 학습자 중심으로 다 간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4가지의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또 통합교육과정을 공부하면서 얘가 딱 끝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은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은 주로 누구의 논리에 따라서 간다? 타일러의 논리에 따라서 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교육 경험을 선정하는 원리 그리고 조직하는 원리를 잘 알아주면 되는데 그 원리가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날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거는 다 풀어서 개념 설명과 예시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걔는 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모형은 우리가 요거는 제가 뭐 옛날 얘기 한 토막 해드리면서 정리가 되는데 과거 가장 기본적인 전통주의 모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전통주의 모형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까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것이 개발됐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경험주의 모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재개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각각의 모형을 대표하는 게 전통적인 게 타일러와 타바 모형이고요. 경험주의 모형을 대표하는 게 우리가 월스라고 해요. 워커와 스킬백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재개념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파이나의 모형, 아이즈너의 모형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저 6가지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 더 남은 거는 책무성을 담보하는 백워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총 7개의 모형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은 우리가 뭐 미 군정기아 그때 교수 요목의 시대부터 얘기해서 그다음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에 이르기까지 쭉 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7년 주기설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정체제가 수시개정체제로 바뀌고 2007, 2009, 2015 그리고 지금 2022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느 파트가 되겠어요? 2022 그리고 2015. 는 관심을 이게 이랬었는데 이걸 강조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바뀌어 갔다라는 그 트렌드 추세를 굉장히 잘 잡아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가속도 심화되면서 지금은 5차 산업혁명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AI와의 공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디지털과 여러 가지 환경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포인트가 뭐냐면 블렌디드 러닝, 온오프를 통합하는 방식. 그걸 원격 수업을 어떻게 갖고 오고 그러면 수업을 그렇게 했으면 무조건 쫓아가는 건 뭐예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평가는 선운 수령 평가,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한 평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어서 가야 되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나중에 내가 지원한 시도의 시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강조해요. 이걸 놓치면 그 수험생 꽝이에요. 뭐예요? 제가 이 타이틀이 뭐였어요? 올해의 타이틀이 합격의 서사를 쓰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커리를 끌고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서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서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의 융합형 인재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걸 갖고 풀어가는 게 우리의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경기가 됐던 서울이 됐던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이 됐죠. 내가 지원한 지역에서 키우고자 하는 인재와 핵심 교육 정책들이 있어요. 그걸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단 한 명도 우리 소외되지 않도록 돈 없어도 그리고 문화가 달라도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그리고 탈북 학생이라도
어떻게 그들을 지원해서 기초적인 학력을 보장해주고 소양을 길러서 새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키우겠냐.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각 시도에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적용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사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서사에 살을 붙이면 여러분 완벽하게 학교 현장에 선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2022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심화강을 이제 할 텐데 심화강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그 서사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에 출제될지 제가 말씀드린 게 직접 출제되는 문제도 있고요. 간접 출제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그걸 잘 구분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의 역사는 이건 특강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핵심 형성평가로 맨 뒷부분 잡아놨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 그 루틴이 어떻게 된다? 이 루틴은 1년 동안 깨지지 않아요. 내용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 교수 평행 심생사기 그리고 전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수업인데 교수학습 플러스 거기에 공학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육평가, 교육행정까지. 그게 한 5주까지 끌고 가요. 5주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는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서 100%다 났잖아요. 무조건 85%는 난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시험 문제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다고 뒷부분을 놓치느냐 3주에서 우리가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전반부 제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거든요. 그 후반부가 전반부와 관련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현대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갖고 잡아내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교수 평행 심생사기 1년 동안 내내 간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5주차 아마 중간평가는 아마 5주차에 볼 거예요. 교수 평행 파트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 그럼 중점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보시면 처음에 이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과정의 이제 기초 파트인데 여기서는 제가 쓴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무엇보다 흐름 파악이 이제 중요해요. 흐름 파악. 그러면 여러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 들어가기 앞서 갖고 뒷부분에 5라고 쓴대 5. 저거 한번 봐주세요. 이제 여기 교육과정 이론 그 발달의 역사 파트를 한번 봅니다. 1, 2과정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을 해드려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수업다운 어떠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해의 저변 기반을 깔고 근데 이제 뒷부분을 갈수록 낭만이 없어. 우리 수업에 대해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요번에 출제될 거고요. 다 그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되게 타이트하고 그리고 재미 정말 없고 그런데 짤막하게 이 교육과정 발달의 역사 사실 여러분 교육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한 200년 됐나요? 우리가 근대 교육학 헤르바르트가 일반 교육학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론적인 게 기본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에 다 정립이 돼요. 그리고 교육학의 영역 자체가 대부분 다 간학문적이잖아요. 모학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철학이면 철학이 있고 교육 철학이 있고 사회학이면 사회학이 있고 교육 사회학이 있고 심리학이면 심리학 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가치 지향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나중에 독립적인 신생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교육과정 이론의 발달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에 요거는 그냥 들어가는 말이에요. 토마스 쿤이 얘기한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뭐를 해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죠. 그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처음에 보면은 교육과정이라는 학문 자체도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고 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손으로서 너무 뿌듯해 이렇게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보면은 전통적인
자유교양교과라는 게 이미 있었다라는 거야. 한국으로 치면 역사상 보 오경, 삼사,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사기, 한서, 후한서. 이거 언제부터 정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유교와 어떤 불교가 이 전래되면서 그때부터 온 거죠. 이 자유교양교과는요,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이 중세의 수도원 교육과정에서 정립이 된 거예요. 정립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 옛날 얘기인데 뭘 적어요. 근데 이게 정립이 된데 산수기하, 천문, 음악, 문법, 수사, 변증이라는 게 이게 성서를 배우기에 앞서서 교양교육과정으로 배우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게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교과를 배우면 뭐가 단련된다? 정신 능력이 단련된다고 본 거예요. 왜? 사람의 정신 능력이 무엇으로 태어났어? 하얀 백지, 타블라 라사, 하얀 종이로 태어났는데 얘를 배움으로써 인간의 정신이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방이 근육인데 그것을 단련시켜 갖고 그것을 갖고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로크가 등장하면 형식 도야설이라고 얘기하고 전이 이론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깨지게 되는 게 1900년도 중후반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 능력은 어때요?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현실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라 하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기름을 쏟아 붓는다든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던져준 대표적인 학자가 스펜서라는 학자예요. 스펜서가 What Knowledge is Most Worth라는 그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리학이라든가 보거나 그리고 생물학과 관련된 순수 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가를 어떻게 즐긴다든가 아니면 국민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르친다든가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자유교양 교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사에 필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야, 이거가 아니고 새로운 게 이제 바뀌었어? 근데 과학적인 근거를 던져줘야 돼. 모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던져주는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구 방법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건 보비트라는 학자예요. 어떤 거? 실제로 봤을 때 성인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오늘날로 치면 NCS 같이 그 활동을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짜줘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뭐냐면 그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낸 사람이 랄프 타일러인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는 8년에 걸쳐서 기존의 교육과정 말고 새로운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것이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지적인 사회 전통적인 지적주의자들을 몰아내는 업셋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타일러의 논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문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자유교양 교과가 지극히 강조되어 왔고 여기서 보면 인간의 본성이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다고 전제해요. 인간의 이성은 따라서 이러한 이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교육 철학에서 보면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20세기 초기가 되면 4대 교육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항존주의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이성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다고 인간의 이성은 불변한다고 보고 이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건 뭐다? 우리 교양 도서라는 거죠. 그레이트 북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레이트 북스라는 거 대구에서 무슨 평가가 있어요? 무슨 에? 거기서 교양, 인문, 서적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면접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데아 제안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교양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편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이 나온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대학생들이 읽어야 할 인문 교양 도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적 초기에 전통주의자들의 관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건 형식 도야설이고 형식 도야설은 나중에 여러분 전이 이론으로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전이 이론으로서
교육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이 이론하면은 형식 도야설도 있고, 그리고 실질 도야설도 있고, 동일 요소설도 있고, 형태 이조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 이제 다 아실 텐데, 요즘에는 뭐 전문가 초보자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나오는 거고, 흐름만 잘 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교과를 강조하다가,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니까 보건학 그리고 과학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요거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단순히 사변적이야. 사변적은 우리가 사변 철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순히 우리가 철학적인 논의와 생각들로 연구하는 방식을 사변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방법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돼도 되고, 과학적인 방법에 어떤 시초를 던져줬었던 게 보비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활동했었던, 보비트는 어디서 또 나오냐면 교육 행정에서 또 나와요. 근데 활동 분석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보비트를 교육과정의 아버지라는 말을 해요. 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구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왔고,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썼고, 대학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어떤 학과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이 20세기 교육과정 논의의 중심엔 타일러가 있었다. 타일러 이제 들어갈 때 제가 또 인트로 좀 깔고 들어갈게요. 항상 강조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뭐 한다? 타일러. 그죠? 교육과정의 역사는 타일러가 제시한 개발 논리의 보완이자 극복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런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뭐 타바 같은 경우는 약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재개념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학자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아이즈너는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파이나 같은 경우는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그가 이제 타일러의 8년 연구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8년 연구를 알기보다는 이 8년 연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논리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교육 경험 선정 원리 5가지하고 조직 원리 5가지 있죠. 그게 이 연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타일러가 평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총괄 평가를 강조하는데, 타일러가 시카고 대학에 있었는데 그 타일러의 학파를 계승해 갖고선 쭉 영향을 미친 주옥 같은 학자들이 많아요. 블룸도 그렇고요. 메이거도 그렇고요. 또 크롬박도 그렇고요. 다 그쪽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탄단 말이에요. 그 어떻다? 제 그 교수님이 누구한테 배우고 왔다? 타일러한테 배우고 왔다. 그죠? 좋은 건 안 배우고 안 좋은 건 배운 것 같아.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엄격하고 맨날 집합만 시키고, 나 군대인 줄 알았어. 가갖고 맨날 너한테 너는 어려움을 모른다. 너는 귀여움만 받고 공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참았잖아. 한 1년 차, 2년째 귀여움을 받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경험주의자. 그래서 경험주의자 같은 경우는 타일러가 만들어낸 그 논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서 제가 그 워커 같은 경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 목표를 뽑는데 고민 안 한다. 그리고 요구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추세로 이제 쭉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재개념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개념을 잡는데도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잡는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잡아주는 누구도 있냐 하면 아이즈너도 있어요. 아이즈너라는 학자는 그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실존주의적으로 우리가 자서전 쓰기로 잡아주는 파이나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적인 서사, 내러티브적인 교육과정으로 잡아주는 브루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교육과정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제가 심화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문풀 과정에서는 애플의 관점이라든가 브루너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문제로 이제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3가지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패러다임이요? 첫 번째 무슨 패러다임? 전통주의 패러다임이에요. 전통주의 패러다임의 핵심 논의는 뭐라고요? 여기는
과학적인 개발. 다른 말로 바꿔 합리적인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주의 패러다임이에요. 과학적인 개발이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느냐. 현장 적용이에요. 이러한 논리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은 여기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고 학자들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고체계 패러다임의 흐름을 기본에다가 놓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옛날 이야기 끝났어. 여기까지 해서. 옛날에 막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재미는 아마 없었을 텐데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갈게요. 처음에 이제 어원적 의미와 최근의 강조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원적 의미를 물어봐서 시험 문제 나는 파트가 세 파트가 있어. 하나가 이 교육과정 요 파트도 하나 시험 문제 날만 하고 또 하나는 어원적 의미를 건드리면서 시험 문제 나는 게 교육의 의미예요. 이제 교육학개론이지. 쉽게 얘기하면 교육의 기초. 그리고 또 하나 요것과 유사한데 교육행정에서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관점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이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날의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어원인 꾸레레에서 왔다. 요거 꾸레레. 그런데 요 말이 오랫동안 어떻게 인식되어 왔어요? 명사적인 의미로 코스예요. 레이스.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 경주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메타포를 잘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메타포. 교육은 비유가 중요하잖아요. 이 경주로라고 이야기하는 메타포가 뭐예요? 얘는 내용을 갖고 얘기해요. 내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 같은 경우 있죠. 그걸 갖고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켜 보면은 요거는 합리적인 개발을 갖고 얘기해요. 또한 내용이자 어떤 합리적 개발, 과학적인 개발 하나를 통일해서 써도 좋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오늘날 보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런닝을 해주잖아요. 런닝을 해준 건 누가 런닝을 해줘요? 뭐가 런닝을 해줘? 말이 런닝을 하잖아요. 말이 메타포야. 말이 곧 뭐라고요? 학습자를 갖고 말이야. 학습자. 그러면 어떤 학습자는 엄청 이게 뭐 상쾌하게 뭐 달릴 수도 있고 누구는 되게 지칠 수도 있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경주로를 달리는데 학습자는 이 동사 느끼는 거는 학습자는 저마다 뭐를 해요? 나름대로의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있죠. 오랜 세월 명사적인 의미, 이 코스의 의미로 정해진 교수 요목을 뜻했지만 오늘날은 동사적인 의미가 더 부각되면서 내용보다 학습자의 개별적 경험과 자기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다? 파이너다. 그러면 요 방법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면 학습자 저마다의 개별적인 경험을 하는 방법은 뭐야? 자서전을 써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서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건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회기 전진 분석 종합인데 이렇게 회기 전진 분석 종합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자서전 쓰기에 적용할까가 나겠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건 파이나의 뒷부분 나고 그리고 자 ET처럼 만났어. 좋아. 요런 부분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한 문제 요게 출제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동안의 교육과정 연구가 내용이나 설계 및 개발에만 치중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이거 누가 얘기했다? 파이나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타일러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말이 타일러 스타일 그리고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순 뭐라고 얘기한다? 기능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선배 학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이거 타일러 야 쟤 좀 잡아와 라고 얘기할 거야. 그죠? 근데 그 시기에는 그런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학문의 발달이 어떻게 된다? 정반합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꾸레레의 동사적 의미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교육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 교육 과정이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라는 거. 요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게 유형화된 게 뭐예요? 그게 교육 과정 유형인 거예요. 교육 과정 유형. 그리고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났었던 게 뭐예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나 뭐 중해 교육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초 파트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교과목이나 이 교과목에 담긴 단순한 이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으로 보게 되면 가장 전통적인 관점으로 대표적인 게 서양의 7 자유과라든가 동양의 뭐 사서 오경이라든가 뭐 사서 오경 사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체제는 어떤 조선시대 때 정립이 됐죠. 그래갖고 우리가 오경 3사 오경에서 사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학의 질이 굉장히 이제 하이로 올라갔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요거는 알아둡니다. 여러분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 이때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과 동일시된다.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교과를 배우게 되면은 정신 능력이 단련돼서 실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요게 전이 이론으로 뭐라고요? 아까 나온 형식 도야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정리가 되지만 그거에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여기 하지만 이러한 관점의 문제점은 뭐예요? 교과목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계획되지 않은 활동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맹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계획되지 않은 활동들 요거를 나타내는 교육과정 유형은 뭐야? 그거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좀 빨리 갈게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으로 본다. 이것과 관련된 건 뭐예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촉매자이고 교육과정이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에서 야기되는 의미와 방향성을 경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과정을 일련의 경험으로 보고 학교의 여러 가지 교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학습자의 뭐다? 성장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듀이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듀이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를 대표하고 듀이와 뭐 제임스 펄스와 함께 이제 실용주의를 프래그마티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교육 실천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교과목 내용으로 보느냐, 이제 경험으로 보느냐. 그리고 듀이는 뒷부분에도 계속 나와요. 우리가 반성적 사고라든가 뭐 이런 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러면 교육과정을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으로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어떠한 문제점이 따른다?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 이 견해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 또 학습자의 경험 전체를 연구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앞에 교과와 그 교과서를 강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내용만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용만을 강조하게 되면 내용만을 강조하면 수업 방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암기식, 그죠? 교사 중심, 강의법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깊이 있는 이해 다 다르겠어요? 못 다 다르겠어요? 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습자가 강조하는 학습자의 흥미를 강조하는 활동 중심으로 가면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어때요? 깊이 있는 이해에 다다르기가 또한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서 둘 다 설계 방식이지만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만은 깊이 있게 가르치자, 깊이 있게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영속적 이해를 추구하자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는 게 그게 2015에서 이야기한 백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 모두 깊이 있는 이해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쌍둥이의 원죄를 갖고 있다. 트윈스 씬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것을 잡아가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교육과정을 의도된 학습 결과로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면 이 의도된 학습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드러나죠? 여러분, 이건 문서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문서로 써서 공식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점 역시 보면 의도된 학습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도치 않은 학습 결과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는 문제를 또 지니게 된다.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학교의 문화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바라본 거, 또 하나는 의도된 학습 결과 문서로 바라본 거, 그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우리가 갈등론적 사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교육과정을 문화적 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견해예요. 어떤 사회나 문화를 막론하고 교육과정이란 문화의 반영이고 그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게 교과서의 특정 지식으로 드러날 테니 우리가 어떠한 교육과정, 그 교과서를 배우고 나면은 외국 문화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편향된 강조. 우리가 한국사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한국사를 강조하면서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또한 남성적 가치관을 여성적 가치관보다 중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죠? 그것도 편향된 가치관. 또 정치 경제적으로 주류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 등을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한 문화적인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그러한 재생산의 매개체 도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이 견해는 교육을 통한 현실 개혁의 가치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 있는 수많은 제도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면서 학교의 자율성 발휘 이런 것을 좀 무의미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 하고 이제 쉴 텐데 교육과정을 학습자 개인 삶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견해고 오늘날 많이 이제 좀 합의점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죠. 교육과정이란 개인 생활 경험에 대한 해석으로서 자서전적 글쓰기와 같은 것. 이건 최근 교육과정을 꾸렐의 재개념, 명사적 의미예요, 동사적 의미예요? 동사적 의미로 바라보는 파이나의 견해를 반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 어떠한 자각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각을 위한 노력은 학교의 교사나 학생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교육이 무엇으로 흐른다 그래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요행에 바란다는 거죠. 요행주의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한 문화의 지식, 기술,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 교육 목적 그 이상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파트에서 우리가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재개념주의, 개념, 명사적 의미에서 동사적 의미로 갔어. 그리고 명사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은 뭐다? 내용과 그리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개발을 강조하는 거다. 근데 이 동사적인 의미로 가면 학습자 저마다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경험과 자기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으로 교육과정을 많이 바라보는데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파이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은 다양한 의미로 존재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 처음에 나오는 게 교과목이나 교과목에 담긴 내용으로 보는 시기도 있었고 대표하는 건 교과 중심 교육과정 문제점이 있고 또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으로 보는 견해도 또한 있었는데 이 역시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의도된 학습 결과 문서화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 재생산의 도구로 보는데 이 역시도 이 문화적 재생산으로 보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거죠. 학습자를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근대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어떠한 합리적인 사회적인 그 계층 이동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다섯 번째는 교육과정을 학습자 개인 삶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다양한 의미로 이제 쓰여진다. 근데 이런 것은 개개인의 자각인데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좀 요행주의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로 암기를 하자면 어느 파트가 되겠어요? 교육과정의 의미 첫 번째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거 객관식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요즘에 또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사의 교육과정 리터러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문이 뜨겠죠. 지문이 뜨는데 A 교사의 입장, B 교사의 입장 보면 B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떠한 식으로 바라보느냐? 교육과정 재개념주에 대해서 쓰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서 파이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해 가면 나중에는 교육과정을 재개념화 시키는데 교육과정에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파이나의 관점이 나오겠지만 좀 더 확장시키면 그것이 정치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미학적인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뒷부분 이해를 해주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는 이제 교육과정의 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교육과정 분류도 또한 시험 문제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